이것이 공자이제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창. 자, 네, 이제 개념 강의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끔은 사이비 희망보다는 정직한 절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을 한 뒤에라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다음에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 그 사이에 이미 봄은 오고 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희망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뭘 더 해야 되는지, 뭐가 부족한지 한번 스스로에게, 뼈 때리는 아픔이라고 하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그에 대한 처방을 갖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 이게 진정한 희망이 아닐까. 즉 정직한 절망 속에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자, 이제 각 정부가 뭘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승만 정부,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우리 현대사에서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최규하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여기까지. 네, 그 뒤에 박근혜,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너무 현대사다, 너무 현재다. 패스. 노무현 정부까지만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입니다. 일단 여러분 역대 정당들의 여당을 한번 보세요.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당, 대통령의 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여당은 자유당, 문재인 정부의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여당은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당이 있으니까 그 정부의 여당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이승만 정부의 여당은 자유당, 박정희 정부의 여당은 공화당, 전두환 정부의 여당은 민정당. 기본적으로 여당의 반대인 야당은요 민주당이 일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민주당. 야당은 저 외우기 좋아요. 민주당 들어가면 다 야당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쨌건 그 여당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먼저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배웠습니다. 우리 재헌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50총선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았고 그 국회의원이 재헌헌법을 만들었고 그 재헌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자, 그때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뽑았느냐?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회에서, 그죠?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를 직접선거, 직선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뽑기 때문에 간접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선거, 간선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이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원래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 4년입니다. 일반적으로 4년입니다. 근데 이때는 헌법을 만드는 특수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2년, 그리고 요 2년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4년에 국회의원을 뽑기로 했었죠. 어쨌든 이 재헌후에는 2년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때 세워졌던 이 재헌국회와 또 이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큰 일은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이었다. 그래서 반민특위를 만들었고 농지개혁을 했다라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요. 헌법을 무려 9차례나 바꿨습니다.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원래 헌법은 이렇게 자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긴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미국은요, 헌법을 바꾼 적이 없어요. 헌법은 원래 그런 겁니다.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지켜나가야 될 약속. 근데 우리 무려 9번. 근데 9번을 바꾼 그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속을 안 지킨 거죠. 민주주의 출발은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아직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연습이 안 돼 있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약속도 안 지키고 정말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후진적이야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서구 민주주의 한 200년 300년 걸린 민주주의를 우리는 50여 년 만에 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 중심엔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은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 사회를 밀고 갈 것이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그 개헌 9차례의 개헌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야. 안 바꿨으면 좋았을 거야. 다 매번 왜 바꿨는지 내용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난 그래서 나쁘다는 거야.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데 힘들게 하고 말이야. 그거 없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이제 재헌헌법이 있단 말이에요. 첫 차기 헌법인데, 자, 1차 개헌을 한단 말이지. 왜 했냐는 거지. 이유가 뭐냔 말이지. 있어요. 뭐냐면 아까 국회가 임기가 2년이라 그랬잖아요. 194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다음 국회는 1950년, 2년밖에 안 되니까 50년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은 이제 4년씩인 1954년 이렇게 갈 텐데. 자, 문제는 뭐냐면 1950년 총선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 대거 탈락을 해요. 이승만 반대 세력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온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대통령 누가 뽑는다 그랬지? 국회에서 뽑는다 그랬잖아. 근데 그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나? 그럼 이승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뭘 어떻게 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민주주의의 약속이잖아. 아니, 이거 뭘 어떻게 하냐고. 약속을 이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 넘어간 거죠. 그죠?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승만 정부가 탄생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 되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국민들은 그럼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나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전쟁 때예요. 전쟁 때 지금 전쟁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을 바꾼다는 게 그게 쉽지 않죠. 그죠? 바로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이 1차 개헌을 우리는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역할, 즉 의원 내각제 요소도 좀 가져오고 대통령 직선제 요소도 가져오고 대통령제도 좀 가져오고 대통령제와 이 내각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집권당, 그 당의 어떤 그 힘을 많이 실어주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요 두 가지 시스템을 같이 섞은 거야. 근데 본질적으로는 대통령 직선제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의 개헌안을 내놓습니다. 그럼 일단 개헌안을 내놓으면 그걸 통과시키는 건 어디야? 국회잖아요. 헌법을 통과시키는 거. 그죠? 동의하겠어? 안 하겠지. 당연히 안 하겠지. 지금 이승만을 지금 지지하지 않는데 지금 이 국회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국회의원들을 잡아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부산 정치 파동 사건이라고 합니다. 출근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을 차에 타고 통근버스, 그 통근버스 달랑 들어가지고
차를 들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지하철로 끌고 가서 엄청난 협박. 그 협박 속에서 결국은 1차 기원, 발췌 기원을 통과시킵니다. 그것도 비밀 투표도 아니에요. 예.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시죠. 뭐야? 그럼 내가 찬성인지 아닌지 다 아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입니다. 6.25 전쟁 중에 이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예.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정부가 다시 탄생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승만 정부는 목적을 달성했네요. 그죠?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트럼프가 4년 대통령 했다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어떻게 됐죠? 떨어졌죠. 미국은 오바마 보세요. 그 전에 있었던 오바마. 오바마는 4년 나와서 됐고 또 나와서 됐죠. 그래서 8년 했죠. 그럼 끝이야. 2번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한 번 더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되면 한 번 더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끝이야.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한 번 됐죠. 이승만 정부는. 한 번 됐죠. 근데 또 됐죠. 2번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끝난 거야. 2번 했으니까 이제. 재헌헌법에 의해서 한 번 했고 1차 개헌에 의해서 한 번 했으니까 2번 했잖아. 4년 2번 했단 말이야. 예,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그만두면 되는 거지. 그게 약속이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당연한 상식이 안 지켜져요. 이게. 예. 또 집권을 연장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또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 왜 여러분들 헌법을 9번이나 고쳤는지 이제 느낌이 빡 오시죠? 정해진 약속, 정해진 룰, 이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대통령 2번 했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자 다시 헌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이게 이제 2차 개헌이라는 건데요. 우린 이 2차 개헌을 뭐라고 하냐면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자, 이 4.4.5입 개헌은 더 황당합니다. 이 발췌 개헌은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면서 통과시켰고요. 이 4.4.5입 개헌은 정말 이 황당한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통과시킵니다. 자, 4.4.5입 개헌, 이건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요.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은 누구야? 뭐 이승만 정부 아닙니까? 그죠? 집권하고 있는 그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이 중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8년 하면 빨리 하면 끝나는 거잖아. 이 제한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헐. 아니, 이거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바로 4.4.5입 개헌안.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국회에서 부결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3 국회의원 203석 3분의 2 헌법은 3분의 2가 돼야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몇 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해 보면은 135.333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빰빰빰 가는 거야. 야, 그러면 이제 이게 몇 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거죠? 몇 표가 나와요?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니까 몇 표 나와야 돼요? 감독님? 네, 136표. 네, 이거 뭐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죠. 그래서 136표가 나와야 통과. 뚜껑을 열었는데 이게 드라마 작가가 이런 식으로 작가의 글을 쓰면 아마 욕먹을 거야. 뚜껑을 열었는데 찬성표 135표가 나온 거야. 야, 한 표가 모자라. 한 표가 모자라가지고 결국 부결됐어요. 부결됐는데 이제 안 되는 거야. 대박. 며칠 뒤에 어느 수학자를 통해서 아니다.
203의 3분의 2 이상은 135다 라는 논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연수만 존재한다. 소수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0.3이라는 사람이 어딨냐? 사람은 1, 2, 3 자연수만 존재할 뿐이다. 근데 지금 135.333이니 이 소수점에 대해서 4,4,5입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4,4,5입은 뭐예요? 반올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버리라는 얘기죠. 0.3이니까 반올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버린다. 즉 203의 3분의 2 이상의 사람 수는 135다. 뭐 이런 회개한 논리를 들고 와가지고 135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결된 개헌안을 다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정말 나 이런 거 진짜 우리 이렇게 난 진짜 학교 시간에 이걸 얘기할 때가 너무 곤혹스러워. 어른들의 이런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자꾸 반칙을 가르치는 역사가 말이야. 나 이게 반칙이지 이거는. 이거 아니지 이거는. 참 4,4,5입 할 때 내가 얼굴이 화끈화끈해집니다. 어쨌건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국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승만 정부가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의 그 한 획을 그었던 인물입니다. 대한제국 시기부터 활동했던,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국민들이 어떤 그 충성도라고 할까? 이게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선거에만 나가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워낙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자꾸 깨면서 어떻게든 이승만 후보를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과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예, 약속 깨는 방식이니까. 자, 이렇게 가지고 결국 대통령 선거에 또 나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56년도 대선, 네, 여기 이제 56년도 대선이 있습니다. 56년도 대선에 신익희 야당 후보, 민주당 후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승만. 네, 이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때 이 야당의 그 구호가 뭐였냐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여러분들 역대 대선 중 최고의 선거 구호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걸 뛰어넘는 구호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56년 대선에 있었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야, 이거는 뭐 명확한 슬로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야당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이때 이 신익희 후보가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심장마비,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승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조봉암이라고 하는 또 다른 후보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조봉암 표가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도 이 조봉암에 대한 견제가 들어간 거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죽여요. 야, 이 무슨 대통령 선거 나왔다가 떨어지면 죽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56년 대선을 거치면서 이승만 정부가 계속 유지되기는 좀 만만치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공안정국이라고 하죠. 굉장히 그 소위 빨갱이들, 이들 잡아들여야 돼, 이게 문제야라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58년도부터 이 반공 체제를 형성해 놓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그 만들었던 그 법이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거예요. 이 보안법 파동을 통해 가지고 국가보안법, 이 국가보안법을 신국가보안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진보당 사건. 이 조봉암이 이제 이후에 이제 진보당을 만들거든요. 이 진보당 사건, 이 진보당을 봤더니 강령을 보니까 뭐야? 북한의 통일 노선과 비슷하네?
통일 노선이 뭐였냐면 평화통일이었거든요. 에잉? 평화통일? 평화통일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 당시 평화통일은 이거는 북한의 노선 같아요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진보당을 이끌고 있었던 당수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나중에 요 근래죠, 요 근래. 다시 이 조봉암 사형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무죄가 선언됩니다. 아, 이거는 국가 권력의 횡포죠. 그죠? 사람을 죽여놓고 나중에 무죄라고 하면 돼요? 그럼 사람이 살아와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좀 이런 좀 비정상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무리한 정권을 연장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언론들도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경향신문에서 이 여적 필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적 필화 사건. 이게 뭐냐면 여적이라고 왜 신문마다 이 코너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 글이 올렸는데 이때 이제 이 여적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정선거, 이 집권을 연장하려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경고를 해요. 만약 지금 보아하니 이 정부가 지금 이 정상적인 정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정상적 정부를 연장하기 위해서 혹시나 부정선거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망하는 거다. 각오해라. 뭐 이런 어떤 그 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 이런 글 때문에 경향신문을 폐간까지 시켜버립니다. 아, 이거 뭐 자신의 정적은 죽이고 자신의 비판은 없애고 이러면 여러분들 망한다. 이게 망하는 거야. 아니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상력을 갖기 위해서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역사의 상상력 이런 것들을 좀 키우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빈곤했던 거야. 그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속에서 이제 이승만 정부는 대형 사고를 결국은 치게 됩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도 대선으로 한번 가봅니다. 56년도는 신익희, 이승만이었고요. 자, 1964년 뒤 1960년 대선입니다. 여기서는요. 조병옥, 그 다음에 이승만, 60년 대선입니다. 60년 대선, 네, 또 치러지게 됩니다. 대통령 후보들, 여기 뭐 당연히 이제 민주당, 야당이 있고, 여기는 이제 자유당, 여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신 여러분들 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부통령 선거도 같이 합니다. 지금은 없죠, 우리가 부통령이. 근데 이 당시엔 대통령, 부통령이 있었어요. 야당 후보에는 장면, 이건 56년도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후보에는 이기봉,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정, 여기가 부예요. 자, 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대통령 유고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죽게 되면 그 뒤를 누가 있냐면 부통령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부통령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네. 대한제국 시기부터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너무 지금 이 시점 1960년이 되면 너무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80대가 넘으셨단 말이에요. 80대, 대통령 80대. 그죠? 이렇게 되니까 만약 이승만 대통령께서 혹시 돌아가신다면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있는 거예요? 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집권 여당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는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어. 이미 1956년도 대선에서도 부통령 장면, 부통령 이기붕 붙었었는데 여기가 됐거든요. 이기붕 인기가 없어. 이승만이니까 국민들이 그래 우리나라 그 국부 독립운동하셨던 분 그래 이승만 아유 이승만 찍어줘지 왔던 건데 이기붕을 왜 찍어? 이거예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또 조병옥 후보가 사망합니다.
드라마 작가 이런 식으로 글 쓰면 아마 욕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무슨 대선 후보가 나간다면 무슨 뭐 데스노트야? 그 다 그냥 죽어? 또 죽어? 야, 또 죽냐? 야, 또 죽여? 야, 무슨 뭐 작가가 글을 그렇게 써?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56년도 야당 대통령 후보 사망. 다시 60년도 대통령 후보 또 사망. 에이, 개연성이 좀 떨어지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병으로 결국 조병옥 야당 후보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또 되는 거예요. 여기 대통령 후보, 대통령 당선, 이제 다른 당상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부통령 후보가 초점이 됩니다. 초점이. 그런데 자유당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기붕 부통령 후보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가 되는 겁니다. 이 3.15 부정선거. 자, 이 3.15 부정선거 있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그 228 그 대구에서 이 대구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월 28일 날 이때 이제 야당에서 야당의 어떤 선거 운동이 있는 대구에서 있었던 날이었어요. 일요일이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갑자기 학생들을 학교로 나오래. 일요일 날인데. 왜요? 토끼 사냥 간대. 뭐야? 갑자기 또 어떤 학교는 시험 문제. 뭐야 이게 지금 갑자기. 이유는 학생들이 일요일 날 야당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학생들을 강제로 오게 한 거예요. 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어른들 이게 뭐냐? 라고 해서 2월 28일 학생들이 이미 들고 일어났어요. 분위기가 지금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런 과정 속에서 3월 15일 날 부정선거 저지르니까 여기 이 3.15 부정선거 있을 때 이 마산에서부터 먼저 들고 일어납니다. 3월 15일 날 이 선거를 봤는데 난리도 아니야. 이 말도 안 되는. 선거를 어떻게 치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유권자가 만약에 그 마을의 유권자가 100명이야. 응? 100명이야. 그럼 100명인데 나중에 그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그 투표함에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가 들어있는 거야. 말이 되니? 유권자는 100명밖에 안 됐는데 아유 참내원 충성도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해야지. 그게 아니, 바보 아니야? 아니 100명인데 거기다가 150표 집으면 이게 아유 나 진짜 이런 식으로 투표를 저지른 거예요. 부정을.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뽑는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면서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그 도화선이 되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김주열 학생. 이 김주열 학생은 전라도에서 지금 이곳 마산으로 학교 시험 때문에 와 있는 친구인데 이 3.15 마산 의거 그 과정 속에서 참여했다가 실종돼요. 김주열 학생이. 그런데 며칠 뒤 이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눈에 이 최루탄이 박힌 상태로 시신이 되어서 앞바다에 떠오릅니다. 정말 그때 그 사진은 처참해요. 이 모습이 신문에 나오면서 막 정말 들불처럼 들고 일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 4월 18일 또 고대학생들이 또 정치 깡패한테 맞아 터지는 어떤 사건들도 벌어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결국 4월 19일 날 뭐 초, 중, 고 초등학생들까지 다 들고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국적 시위, 막 총탄도 막 발사되고 막 이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교수들이 그만해라.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일어나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 이게 바로 4.19 혁명이 되는 거예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4.19 혁명에서 가장 그러니까 4.19 혁명의 배경은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의 결과는 이승만의 하야. 그 과정에서 김주열이라는 키워드. 이건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이승만 하야. 오케이? 요 흐름 1960년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이라면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죠. 그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진짜. 자, 이러면서 결국 이승만 정부가 이제 무너졌고요. 허정,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허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도기잖아요. 지금 갑자기 정부 무너졌잖아요. 그 과도기에 내각을 이끌게 돼요. 허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임시로 내각이 움직이는 거야. 정부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 허정 과도 내각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개헌입니다. 개헌. 이때는 어떤 정권 연장 차원이 아니라 이제까지 이 대통령제, 이거 좀 심각하다. 너무한 사람한테 권력을 몰아주다 보니 자꾸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약속을 깨는 모습 나오니 이런 건 이제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개헌을 해요. 자, 그 개헌이 뭐냐면 내각 책임제라는 겁니다. 이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본이나 영국을 떠올리시면 돼요.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여왕이 있죠. 그죠? 일본의 천황이 있죠. 그들은 실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실권이 없습니다. 상징적 존재일 뿐이죠. 누가 이끌어요? 그 집권 여당에서 수상을 뽑고 그 수상이 이끌죠. 그 내각을. 그죠?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수상이 이제 모든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권 여당이 행정 조직을 담당하는 거예요. 여당이 행정 조직까지 모든 것들을 여기서 이제 장관도 하고 집권 여당이 뭐 수상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의원 내각제, 즉 내각 책임제를 3차 개헌의 핵심으로 담고 있지요. 그리고 양원제를 도입합니다. 원래 양원제가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뭐 의미가 없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운영되는 게 바로 이때예요. 민의원과 참의원. 민의원은 이제 하원, 참의원은 상원. 왜 미국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원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들.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자, 여러분들 이 내각 책임제와 실질적으로 운영됐던 양원제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없어요. 이때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운영이 되었던 그런 시스템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다 대통령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러면서 허정 과도 내각에 의해서 3차 개헌이 이루어졌고 이 3차 개헌에 의해서 드디어 장면 정부가 출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출범을 한 거야. 출범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쨌거나 그 이승만 정부의 이제까지 정말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반공, 그 58년도 그 반공 체제 속에서 뭐 신국가보안법, 진보당 사건, 뭐 경향신문 폐간 이런 모습 나오면서 막 억눌렸잖아요. 빨갱이 아니야? 뭐 이러면 이제 딱 잡혀고 막 그랬단 말이야. 이제 억눌렸던 그 분위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것들이 다 터져 나옵니다. 예를 들면 혁신계, 진보 세력이죠. 거기서 이제 중립화 통일 방안,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학생들도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뭐 남북 학생 회의 이런 것들도 지금 추진하는 모습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남북의 어떤 통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슈화되었던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당시 이제 그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던 사건 많잖아요. 제주 4.3 사건도 있고 또 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도 있고 국민 방위군 사건도 있고 그때 그 여러분 제가 그 해방 공간 거치면서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 거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으니 이거 조사해 달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들도 나오고 있었죠. 그 이전까지는 이런 빨갱이 가족들 막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었는데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장면 정부가 4차 개헌을 단행합니다. 이 4차 개헌은 여러분들 뭐 이거 정권 연장 차원이 아니라 3.15 부정선거 사범들을 더 세게 처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소급 입법이에요.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그 이전엔 적용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오늘부터 저기 횡단보도 무단횡단은 10만 원, 과태료 10만 원, 벌금 10만 원. 그러면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지. 어제 내가 무단횡단했는데 어제도 10만 원.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급 입법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 법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3.15 부정선거 같은 이런 부정선거 사건 아주 세게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요게 이제 장면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 4차 개헌은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는 그냥 3.15 부정선거 사범 처벌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쏟아져 나온 어떤 이런 요구가 이제 있으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거는 혼란스러운데 지금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막 들고 나와?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정치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정치 군인이 바로 박정희 소장입니다. 박정희 소장. 자, 이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 군인들이 이 혼란, 그들의 어떤 그 개념이죠. 이건 혼란이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원래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시끄러운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정치군인들은 이 상황을 혼란하다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결국 그 정치군인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 바로 1960년도 5.16 군사 정변이 벌어지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5.16 군사 정변은 이제 1961년입니다. 5.16 군사 정변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치군인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상사태잖아요. 지금 군사 정변이니까 지금 비정상적 상황이 지금 나타난 거지. 이러면서 그 상황을 추스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회의 기구가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겁니다. 뭐 고려시대 때 그 최씨 무신정권 하에서도 그 최고 권력 기구 만들잖아요. 교정도감이라는 거 만들잖아요. 그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면서 결국 장면 정부가 무너져요. 장면 정부 무너집니다. 4.19 혁명의 결과 만들었던 장면 정부 무너진 거야. 그리고 개헌을 합니다. 이게 바로 5차 개헌입니다. 5차 개헌. 5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 노노노노 의원내각제는 우리랑 안 맞아. 우리 스타일 아니야. 다시 대통령 직선제 가세요. 양원제 안 맞아. 우리 안 맞아. 단원제 가세요. 네, 상원 의원 지금도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 당들이 다당제의 어떤 그 모습들은 있지만 상원 의원 그런 개념 없죠. 이거 단원제라고 해요. 다시 단원제. 예, 대통령 직선제와 단원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시스템을 다시 바꾸는 게 바로 5차 개헌입니다. 5차 개헌. 자, 이 5차 개헌에 의해서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이지요. 박정희 정부는 사실 이게 비정상적 방법에 의해서 결국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박정희 정부가 내걸었던 명분은 뭐냐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출발이 좀 이렇게 군사정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어떤 그런 모습들은 있지만 우리가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살게 해주려면 뭐가 필요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드머니, 뭔가 좀 뭘 하려면 뭐 기본적인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보를 하냐면 일본과의 수교를 하면서 그 시드머니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우리 군인들이 정말 목숨 내걸고 싸운 그 피값이죠, 피값. 그 피값으로 또 시드머니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과 수교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사과를 안 해. 자, 지금 일제 35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들이 식민지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우리랑 수교를 한다고? 그냥 돈 받고 끝내라고? 이건 너무 굴욕적인 거지. 그 돈 몇 푼 받고 일제 35년 그들의 사과도 받지 않고 그들과 다시 손을 잡는다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4.19 혁명 때도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어마어마한 시위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이걸 이제 64년도에 6.3 시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계엄령까지 떨어지겠습니까? 네? 자, 이러면서 한일 수교 반대 이 시위가 6.3 시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구호가 이제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 뭐 이런 어떤 그 단어도 나와요. 사실은 5.16 군사정변 박정희에 대해서 나름 지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앞에 있는 이 정부들이 뭐 워낙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 그래서 정말 그 민족이 중심이 하는 민주주의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어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일본의 사과 없이 이렇게 수교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구나. 민족적 민주주의, 박정희와 같은 정치 군인에게 걸었던 그 기대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장례식.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러면서 엄청난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진압을 하고 한일 수교를 진행을 합니다. 김종필 그 책임자가 이제 김종필, 일본에서는 오이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일 수교를 이뤄내고 있다. 이 김종필 오이라 그 수교 과정 속에서 그 메모에 보면요, 독도 문제가 나와요. 독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거 골치 아픈데 그냥 폭파시켜 버리자. 이런 얘기 나올 정도. 우와. 아니 정말 그냥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여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정희 정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 성장이었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경제 성장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걸로도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겠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보상을 좀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돈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확보가 되면서 경부 고속국도도 이 비용으로 이제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이 동매에 물류가 돌게 되는 거죠. 이 돈이 없었으면 경제 성장이 사실 가능했을까라는 생각.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이렇게 지금 일본의 사과 없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수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질문을 던지면 또 이게 고개 갸우뚱하는 게 양날의 검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확보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이 당시에 박정희 정부는 지지를 받습니다. 경제성장이 지금 60년대, 지금 60년 경제성장이 쭉쭉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1968년도입니다. 이게 지금 68년도. 1968년도는 정말 우와, 이 아마 북한과 어마어마한 이 대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1968년 121 사태. 이걸 121 사태라고 하는데요. 대박. 북한에서 김신조를 중심으로 한 무장 공비들이 김신조가 그때 잡혀갖고 이제 그런 얘기하죠. 너 왜 왔니? 했더니 박정희 목을 따라왔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 거기까지 거기 비상까지 내려왔어요. 세상에나. 1월 21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틀 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미국 배입니다. 이 푸에블루호가 동해상에서 북한에 납치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미국하고요, 북한하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당시 베트남 전쟁에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전쟁을 펼치기는 좀 힘들었던 거야. 결국 이제 미국이 사과하는 선으로 일단 마무리는 돼요. 그래서 미국 선원들은 돌려주고 대신 이 푸에블루호는 북한이 가져갑니다. 지금도 이 대동강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푸에블루호. 어쨌건 이 일촉즉발의 긴장. 게다가 몇 달 뒤, 이제는 울진에서 100명 넘는 이 무장공비들이 때로 들어와요. 때로.
난리도 아니야. 지금 68년도는 정말 남북 관계가 가장 긴장 관계로 빠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이때 막 그냥 집회가 무찌르자 공산당, 무찌르자 김일성 막 그냥 연일 열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69년도 지금 이 5.16 군사정변으로 지금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고 그 과정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한 번 더 됩니다. 2번 다 되는 거예요. 2번 다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그만두면 되지. 약속했잖아. 제발 플리즈. 난 정말.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경제성장을 했으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또 이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게 바로 69년도에 있던 삼선 개헌안이라는 겁니다. 삼선. 원래 이제 딱 2번 하면 끝나는 건데 한 번만 더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게 삼선 개헌안이죠. 결국 이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때 이제 붙었던 게 이제 박정희 대 김대중이에요. 김대중. 근데 여기서 박정희가 압도적으로 이기질 못해요. 이기긴 이기는데 표차가 별로 안 나. 이때 이제 박정희 정부로서는 굉장히 실망을 했죠.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경제성장을 좀 일어났는데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줄 알았더니 표차가 별로 안 나. 이렇게 되면서 이 박정희 정부는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방법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70년대에 터집니다. 바로 1972년이었죠. 72년도.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72년도에. 뭔가 했더니 남과 북이 통일한데 통일 원칙이 있대.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에 의해서 통일한대. 뭐야? 아니 지금 국민들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알죠? 뭐 찌르자 공산당, 뭐 찌르자 김일성. 저는 70년대 태어나서 쭉 반공교육 받고 살았는데 저는 북한 사람들은 다 늑대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북한 김일성은 저 돼지인 줄 알아, 돼지. 진심으로 나 그렇게 믿고 살았다니까요. 왜냐면 포스터마다 다 그런 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북한에는 늑대들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초등학교 때 진짜로. 분위기 그랬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통일한데 이건 또 무슨 뒤통수야? 이 7.4 남북 공동성명. 당시 그 실세 중에 실세했던 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청산가리 2알을 가지고 왔다 그러죠. 김일성을 만날 때 혹시 자기가 잡히거나 고문받으면 청산가리 2알을 깨물고 죽으려고. 예, 그 정도로 아주 그 손에 땀을 쥐는 그 긴박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결국 김일성과 만나가지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건 정말 쇼킹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 7월 달에 이걸 발표하고 10월 달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또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7차 개헌. 그 개헌이 바로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유신헌법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적화 통일될 수도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 지금은 비상시국이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비상 상황을 우리는 운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대통령한테 힘 몰아주자. 이게 유신헌법의 내용이에요. 말은 이렇게 하는 거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독재 정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대통령한테 모든 힘을 밀어주는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서 가겠다는 것이죠. 이게 유신헌법의 본질.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유신헌법을 통해서 권력을 쭉 이어가겠다는 이 유신헌법 내용이 뭐냐면 이제 대통령 직선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아가지고 박수해서 99% 당선! 99%를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저희 북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사회에서 99%가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걸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박정하겠다는 얘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 분위기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분위기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자, 내용 볼게요. 자,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임기 6년. 근데 6년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대통령이 체육관에서 이제부터는 체육관이에요. 이제부터는 체육관, 이제부터 그 유명한 체육관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체육관에서 사람들 모아놓고요. 소위 그 통일 주체, 통일 나오잖아 지금. 7.4 남북 공동성명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열어가지고, 근데 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그 정부 그 지지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박수치고 대통령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이 의미가 없어. 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6년 뒤에 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박수치면 되는 거 아니야. 99%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종신가능토로 만들었던 유신체제를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대통령에 심어줍니다. 대통령은요, 국회를 내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잠시만. 이게 무슨 말이야?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아니야? 근데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의 의원들을 뽑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 이러면. 이러면 3권 분립이 깨지는 거 아니야? 네. 유신은 그렇게 깨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또 자신들의 여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집권 여당은 계속 거의 이런 시스템이면 거의 종신토록 여당이에요. 대통령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지. 집권 여당 거의 안 바뀌지. 이러면 견제 세력이 없는 거죠. 당연히 반대하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민주주의,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뽑힌 그 의원들을 정의회, 유신 정의회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하니 반대하겠죠. 반대하면 긴급조치권이 발동돼요. 긴급조치권은 뭐냐면요, 헌법이 정지되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헌법이 정지된다는 게 말이 돼? 헌법은 최상위법인데 어떻게 이게 정지돼? 긴급조치권이 발동되면 헌법을 정지시켜요. 영장 없이 사람을 잡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냥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요. 완전 인권 유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유신체제입니다. 완전 비상식적인 헌법이 이 7차 개헌 유신헌법이더라. 유신헌법이 나오게 된 그 배경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그 배경 속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요, 되게 웃긴다? 북한의 김일성도 똑같이 한다? 유신헌법 우리 이게 공포할 때, 그때 북한도 똑같이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가지고 김일성한테 권력 다 몰아줘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지금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똑같은 독재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70년대 겨울 공화국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장발, 남자들은 머리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네, 머리가 기른 장발족들은요, 길거리에서 군인들한테, 경찰들한테 잡혀가지고 길거리에서 머리를 잘라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길거리에다 세워놔요. 저는 장발족입니다. 그리고 여성들 미니스커트, 아가씨 일로 와봐 하고요. 남자 경찰이 자로 무릎 속에다가 자를 집어넣어요. 무릎에서 그 치마까지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재려고. 생각해봐. 남자 경찰이 자를 여자 치마 속에 집어넣는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어떤 그 인권 감수성의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학교에서
라라라라라 세 명이서 기타 치죠? 그러면 이제 와요. 잡아가요. 왜 기타 쳤냐고. 네? 와 이런 모이면 안 되는 거야. 모이면 또 이 정부 비판한다 뭐 그런 얘기 이제 한다는 얘기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70년대 제4공화국 겨울공화국에서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앞서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이 동아일보에서 비판적 기사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네, 그 공간을 다 지워버립니다. 정부 비판 기사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얀 여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비판 기사 실은 그 신문에 광고를 주지 말라 그래요. 정부에서. 이 신문사, 언론사가 또 이 광고를 갖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광고란 있잖아요. 신문에. 그죠? 광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비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아무개들. 동아일보를 지지합니다. 유신체제를 반대합니다. 어느 분식집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빈 공간을 채워내는 또한 감동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청학년 사건,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또 이제 시위하면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빨갱이 사건과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혁당 사건도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보세요. 인민혁명당 사건. 느낌이 들어도 지금 뭔가 좀 쎄하죠, 지금. 그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 운동을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북한에서 내놓은 간첩들 엮어가지고 좀 넘겨버리는 것이죠. 특히 이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데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면 바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예. 사법사상 암흑의 날. 국제적으로 사법사상 암흑의 날. 사형 선고 내려지자면 바로 사형이 집행되면서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이게 규정된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1976년도에 바로 이런 어떤 독재체제에 대한 저항으로서 3.1 민주구국선언이 나오면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 과정에서 YH 무역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그 여성 노동자들이 YH 회사가 어떤 곳이냐면 가발 회사예요. 가발 회사인데 갑자기 문을 닫아요. 예, 문을 닫게 되면서 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이 여성 노동자들은 그때 10대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걸로 생계 유지해야 되고 집안의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 약값해야 되고 동생들 학교 보내야 되고 그런 역할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당시 여성들은 또 이 교육 잘 안 시켰거든. 그러니까 일선에 나가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야당 당사에 들어와요. 야당 당사에 들어오는데 이 야당 당사에 공권력이 들어옵니다. 해산시키려고. 이런 분위기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죠? 공권력이 들어와요. 그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떨어져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 당시 야당을 이끌고 있던 이 김영삼 총재가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 박정희를 신랄하게 비판해요. 도대체 외국은 뭐 하는 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독재 시스템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왜 이 정부를 그냥 냅두냐? 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부는 외신 기자들에게 국가 원수를 모독했다라고 해서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김영삼은. 야, 거의 뭐 막합합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아니지라고 해서 부산 마산의 대학생들이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이걸 부마항쟁이라고 그래요. 1979년 부마항쟁. 부산 마산. 감동적이죠,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학생들 몇 명이서 우리의 여동생들이 YH 무역사태 얘기하는 우리의 여동생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민주주의가 말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광장으로 나갑시다. 라고 하면서 그 몇 명의 외침이 교문을 나갈 때는 정말 수백 수천 명이 형성되면서 바로 이 박정희 유신 체제에 대한 본격적 저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뭐 79년, 1979년도 이 전국이 다 지금 막 박정희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막 들끓고 있어요. 거기에 중심이 부산과 마산이었던 거예요. 이때 이 부산과 마산 이 항쟁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이거 좀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강압적 방법으로 몰았다가는 이게 정권 끝난다. 뭔가 좀 우리가 이 필요한 유화책이 필요하다라고 좀 유화책을 좀 제시한 쪽이었고, 당시 그 차지철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측근 차지철은 각하 걱정 마십시오. 탱크로 밀어버리겠습니다. 5.16 군사작전 때 같이 했던 행동대장이 차지철이거든요. 이러면서 김재규와 차지철이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의 오른팔과 왼팔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쏩니다. 이게 바로 1979년 10월 26일 11.6 사태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18년간 이어졌던 60년대, 70년대, 18년간 이어졌던 박정희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오나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이거 70년 억눌렸던 이게 이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 박정희를 닮은 또 다른 정치 군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굴까? 그게 바로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쏘았던 김재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이 전두환, 역시 소장이에요. 투스타. 하극상, 일종의 쿠데타죠. 1979년 12월 12일 12.12 사태를 일으키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군사 정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6.5 지금 서거하셨잖아요. 그죠? 그 뒤를 해서 국무총리 최기화가 유신 체제에 의해서 또 이제 아직은 헌법이 유신이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최기화 정부가 체육관에서 출범을 합니다. 일단은요. 하는데 지금 이렇게 신군부가 지금 등장을 했고 이 신군부가 유신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되니까 전국에서 지금 다 시위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만 가라 이제 군인들 물러가라 나오는 것이죠. 전국에서. 그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1980년 5월 17일 물러가라고 했던 그 대상, 그 신군부 정치 군인들이 오히려 계엄령을 전국으로 더 확대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광주가 타겟이 됩니다. 여러분들 5.18 민주화 운동은요, 광주만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는요, 광주도 시위를 하고 있었고, 서울도 시위를 하고 있었고, 부산도 시위를 하고 있었고, 대구도 시위를 하고 있었고, 다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광주가 타겟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이 광주가 될 수도 있었던 거고요. 부산이 광주가 될 수도 있었던 거고요. 대구가 광주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광주가 타겟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주에 빚을 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거는 우리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광주가 그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주만 했던 게 아니니까요, 이게. 결국 계엄령하에서 시위를 누르는 과정 속에서 이 광주가 타겟팅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서 외쳤던 건 딱 하나입니다. 계엄령 그만둬라. 계엄군 물러나라. 그리고 유신헌법 이제 철폐하라. 체육관 대통령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서 이 계엄군이 투입이 된 거예요. 계엄군이 투입이 되었고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총을 쏜다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군이 형성이 되기까지 했죠. 맨 마지막 그 전남도청 진압에 들어갈 때 헬기가 뜨고 기총소사가 이루어지는 그 전남도청 이 무너지는 그 전날 그 전남도청을 지키고 있었던 이 시민군을 또 이끌고 있었던 윤상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진압하러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제 패배할 것이다. 어떻게 계엄군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억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결국 전남도청은 이후에 진압이 되었고 그 이야기를 했던 윤상원 역시 죽게 됩니다. 근데 그의 말이 맞았죠. 진압되고 실패하는 줄 알았겠지만 여러분들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이런 방식으로 진압했던 전두환 정부, 끊임없이 5.18 민주화 운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 5.18 민주화 운동이 완성된 게 언제다? 그게 1987년 6월 항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은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5.18 민주화 운동에서 씨앗을 뿌린 그 열매가 1987년 6월 항쟁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유신체제 철폐하라. 네, 이게 이제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로 오게 되는 거. 이 6월 항쟁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모든 기록들은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굉장히 그 가슴 아픈 또 그 시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이런 식으로 진압을 하면서요, 전두환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군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또 만들어요. 예,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소장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만들었잖아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똑같이 여기 전두환, 신군부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어요. 여기서 다 결정냅니다, 여러분. 세를 줄여서 국보위라고 합니다. 국보위. 여기서 뭐 삼천교육대 말 안 되면 잡아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삼천교육대. 완전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연병장에서 여러분들 저 밥을 안 주고요. 저 구석에다가 그 개집 앞에다가 밥그릇 놔두고요. 연병장을 포복으로 기어가서 그 엎드린 상태로 그 밥을 먹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 삼천교육대 한번 끌고 갔다 오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냥 멘붕이 돼가지고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죠. 언론 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언론 통제하고 저는 정말 이때 저는 제일 어릴 때 나는 정말 너무 속상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너무 잘 보는 TV 프로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초등학생 1학년 어떻게 되는 거야?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얼마나 그때 볼 게 만화밖에 없거든요. TV에서 내가 너무너무 재밌는 만화를 보는 채널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12월 31일인가? 갑자기 거기 어떤 그 사회 보는 MC 아저씨가 막 울어. 국민 여러분, 이제 저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 채널이 내가 보던 만화 채널이 없었어. 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난 정말 내가 사실 역사에 감정을 담으면 안 되지만 나 진짜 이때 이 아저씨 너무 미워가지고 나 지금도 사실 이게 역사하면서 이게 사감을 잡고 가면 안 되는데
아, 나 그 어린 마음에 나 진짜 상처 입은 거는 내가 진짜 잊지를 못한다니까. 그게 바로 이 언론기본법. 예, 언론들을 정리해요.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봤던 그 채널도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이 언론기본법이 통제를 하는 거지. 예? 이러면서 지금 예, 한 번 더 개헌을 합니다. 8차 개헌. 이런 과정 속에서 국법위에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전두환 정부가 일단 출발을 해요. 전두환 정부가 당연히 이것도 역시 유신 체제에 의해서 아직 지금 개헌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80년도에 한 번 되고 81년도에 개헌하고 한 번 더 돼요. 예. 유신 체제가 아닌 8차 개헌에서 한 번 더 돼요. 이 8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요. 대통령 간선제는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똑같이 최고에 뽑는 거야. 다만 임기는 7년 딱 한 번. 7년 딱 한 번이에요. 아까 유신 같은 경우에는 종신이 가능토록 했잖아요. 임기 6년이지만 의미 없는 이게 단임이에요. 딱 한 번밖에. 7년 단임. 그리고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유신체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은 체육관에서 뽑았죠. 이제 이거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뭐 이름만 달랐지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전두환 정부는요, 당시 어떤 이런 유화책,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화책 차원에서 통금 해제. 우리 아빠가 그때 통금이 뭐냐면 12시만 되면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잠결에 12시만 되면 그냥 문을 꼬다닥 열고 들어왔던 우리 아빠의 모습, 술 취한 우리 아빠의 모습, 그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12시가 딱, 아니면 경찰서 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우리 아빠는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침에 들어오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아유, 얼마나 많이 우리 아빠 엄마랑 싸웠는지.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12시까지 들어오시는 게 좋더라고. 그때는 우리 아빠가. 아유, 전두환 정부 들어오면서 이게 안 들어오시더라고. 이래저래 내가 안 좋네, 지금. 그죠? 그리고 과외 금지, 학원 금지. 와, 이게 가능해,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야,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전두환 장군만이 가능하다. 야,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학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금지였기 때문에 과외도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있는 모습들은 있었지만 금지였습니다. 네. 그때 해외여행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 전까지는 해외여행을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특수한 사람들만 여권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복 자율화. 저는 그래서 한 번도 교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아, 나 딱 전두환 세대구나. 전두환 키즈구나. 아, 그러네.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교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전 대신 그래서 저기 사제복을 입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중학교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이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야구가 이때만 전두환 정부도 좋은 것도 있네.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만화를 뺏어갔지만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또 야구를 또 갖다 줬네. 프로야구. 그때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3S 정책. 스크린, 섹스, 그다음이 스포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국민의 불만을 그런 쪽으로 돌린다. 뭐라도 3S 정책, 독재 정부가 취했던 어떤 그런 뭐 기본적인 어떤 뭐 정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 이때 뭐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프로축구도 이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었고 또 전두환 정부 때 88 올림픽 그 개최권을 따오죠. 자, 하지만 이게 이제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사회적 변화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냐면 지금 비정상적 방법으로 지금 정권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1년 5월 18일, 82년 5월 18일, 83년 5월 18일, 84년 5월 18일, 5월 18일만 되면 전두환 정부의 정통성 없음이 전국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요구는 뭐냐면 이제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겠다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자, 이러면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요구사항이 막 올라와요. 자, 1987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이제 이런 어떤 열망의 불을 막 질러버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1월 달에
1987년 1월 달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알려지죠. 박종철이라는 학생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면서 죽인 거야. 물고문하다가. 근데 이 발표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꾼 나쁜 놈들 이거. 아니 이 발표가 뭐냐면 책상을 딱 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나중에 이제 이 부감했던 의사 또 이거 지금 검사했던 검사 정말 그 양심, 그 시대의 양심이었죠. 폐에 물이 차 있는데 이거 심장마비로 난 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양심들이 양심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전두환 정부가 4.13 호헌 조치라는 걸 발표합니다. 1987년 4월 13일 날 호, 지키로자, 헌법헌자, 헌법을 저는 지키겠습니다. 라는 4.13 호헌 조치라는 거예요. 이 헌법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 4.13 호헌 조치는 니들 아무리 떠들어봐 나는 체육관에서 다음 대통령 노태우한테 넘길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들과 한판 뜨겠다. 이 얘기 지금 선언한 거 마찬가지예요. 이러면서 드디어 1987년 6월 항쟁의 깃발이 오르게 됩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를 눌렀던 그 기운이 다시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외쳤던 구호 호헌 철폐, 독재 타도입니다. 근데 그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학생이 또 이 시위 과정에서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건 뭐 이제 더 이상은 뭐 이 정부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 전국에서 다시 또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당시 그 집권당 총재, 민정당 총재였던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합니다.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죠. 국민이 승리한 겁니다. 네. 자, 이러면서 6.25 민주화 선언을 했고 9차 개헌. 9번째 개헌을 한 거예요. 9번째 개헌은 뭘까요, 여러분들? 자, 9번째 개헌은 네, 바로 대통령 직선제, 여야 합의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체제의 대통령 직선제를 개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87년 체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잖아요, 여기. 그죠? 6월 항쟁의 어떤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금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때 당연히 지금 집권 여당은 이제 될 수가 없죠. 그죠? 지금 뭐 전두환, 노태우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근데 야당이 이때 분열을 해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표가 다 갈리는 거야. 갈려가지고 30%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야, 30% 대통령이 말이 돼, 이게? 야당을 합치면 50% 넘는데. 결국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 노태우 정부는요, 서울 올림픽 개최 전두환 정부에 따왔고, 이때 이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방 외교를 하죠. 이때 이제 북방 외교를 통해서 이제 소련하고도 수교를 하고 중국하고 수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여소야대 전국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또 당연히 야당이 이제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 노태우 정부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당과 합당을 하죠. 김영삼 야당이 이제 여당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부가 탄생을 해요. 김영삼 정부는 이제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뭐 이제 도지사, 뭐 시장, 군수, 국민이 직접 뽑는 전면적 지자체가 실시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이때 이 김영삼 정부에서 왜 총독부 건물 철거. 그 다음이 전두환, 노태우 법조인 세우죠. 그리고 전두환한테 검찰구형 사형 때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 등록. 공직자 재산 등록. 예, 공직자가 되려면 내 재산이 얼마인지 다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청문회 가면 재산 얼마 딱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김영삼 정부 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이제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이라는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김대중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요, 호주제가 폐지가 되죠. 네. 이 호주제 폐지, 이게 정말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 호적 등본을 옛날에 떼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시집을 가잖아요. 예. 그리고 그 호적 등본을 떼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호적 등본 떼면? 나의 아빠, 엄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X표가 쳐져요. 와, 이거 시집 갔다 이거지. 호주 등본 이렇게 X표가 쳐져요.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가족 그 관계 증명서라고 하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근데 그 당시 호적 등본 때 보면 이게 특히 시집간 여성들은 눈물 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X표가 된다는 그 어떤 이거 이제 조선시대 방식이 아직까지 있었던 거야. 노무현 정부 때 드디어 비로소 이제 호주제가 폐지가 되고요. 한미 FTA가 이때 이제 체결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살펴봤고요. 정말 이 민주주의의 여정을 보면 정말 이 광장의 역사, 그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그렇게 외쳤던 것,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외쳤던 것, 그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물려주겠다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선물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용지 잘 보시면요, 그 투표용지가 그냥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정말 그 당시 그 뜨거웠던 아스팔트 위에 최루탄 맞으면서 콧물 펑펑 흘리면서 외쳤던 그들의 꿈이 그 투표용지에 담겨져 있다.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